안녕하세요. 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런 공간에서 허용되는 것인지를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무나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며 제 이야기가 몇몇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어떤 어둠에 갇힌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나도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는 현재 30대 중반이 되어가는 여성입니다. 30년을 살아온 것은 보통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며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약 2달 전에 경찰서를 다녀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범죄를 저질러 간 것이 아니었고 그때까지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형사에게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갔던 것이었습니다. 강순 씨네 여하튼 강수훈 씨 덕분에 윤태영 과장의 범죄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긴경희 씨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고독한 사건을 당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긴경희 씨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이진경 씨가 강수훈 씨라니. 매우 놀랍군요. 여하튼 정말 감사합니다. 큰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서로 가는 것조차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뒤섞이지만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봄이 가까워졌는지도 모르게 이미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았고 땀이 이마를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위가지런히 핀들은 반짝이고 있었고 옆에는 마음이 평화롭던 예쁜 여자 이진경이가 서 있었습니다. 진경 씨가 저를 향해 미소를 짓는 것을 보고 그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1년 전 진경 씨를 만난 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시기였습니다. 마치 신데렐라처럼 유리구두를 신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마음이었는데 내 남자친구가 다가왔고 나랑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결혼을 빨리 하자는 건 어때? 우리 부부가 되면 되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든 빨리 해야 된다고 하지만 나는 mp3에 익숙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살자고 너랑 빨리 같이 살고 싶다고 정말이. 양평별장에 가보고 싶은데 어머님께서 어젠 이야기하셔서 얼른 결혼하라곤 하시네. 정말 미쳤어. 진짜 이게 뭐예요? 그러다 싶으면 야 이게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너 딱 보신 후 반박하건만 매우 좋아하셨어요. 어서 결혼하라고. 사랑이 러블리야. 그렇다지만 결혼식 이전에 같이 사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엄마 때문에 신경도 쓰지 마. 양평별장에 계시니까 거의 집에 안 계시는 거. 그래서 거의 불편하지 않다 같아. 오빠야 그게 성급하게 결정할 일 아니에요? 내가 어머님을 만난 게 어제 딱 한 번뿐이며 그것도 낮에 회사 앞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어. 그러다 보니 어머님까지 대동해서 데리고 중식당에서 점심 먹자고 찾아온 건 정말 갑자기 그랬어요. 아니면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 일하는 내게는 교대를 위한 짧은 시간이 적어 힘들었지. 안녕하세요. 아니요 어머니. 어떻게 부르시면 편하신가요? 엄마, 어때요? 정말 예쁘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요. 예쁘게 생긴 분이네요. 정말 평범한 외모지만 지금 이 어색한 상황에서도 귀책할 일 없이 저를 돌보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제 근처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잠깐 들려서 괜찮아요. 네, 엄마님이 편하신 이름으로 부르세요. 아니요, 수연쌤이 아니라 수연쌤일 텐데 왜 그러세요? 조용히 계세요. 아이가 너무 막놈이라서 수연쌤 아이고 뭐니.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어필하려는 어머니 눈빛을 받아들일 때였는데요. 그리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5분도 안 되어서 흰머리에 진한 화장을 한 여성이 오셨고 태연하게 앉으셔서 저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예쁘시다고요? 자만하시는 건가요? 인상도 서글서글하고 수환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전부터 가족 같은 분이시던 우리 가정과 친해요. 소실이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잠깐 들렀다는데 괜찮죠? 네, 제가요. 괜찮아 그래도 사실은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마치 미스트리스도 아니고 마냥 평가받아야 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음식은 손도 못 대놓고 점심시간이 허둥지둥 지나가 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냐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어머니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미리 연락을 줬어야 했지 않냐고 남자친구를 향해 화를 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남자친구가 적은 목소리로 창고 번호표까지 뽑아서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것도 윈윈 상황이 아니라 손해를 보게끔 말이에요. 함께 살자. 응, 괜찮아 라고. 그럼 여기서 크게 외치면 어떻게 해? 자기 집에서 살면 되지.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그렇지. 어서 가야 해.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어? 아니, 너 대답할게 할 맛이라. 망부석처럼 8장을 끼웠는데도 의자 위로 올라가는 남자친구를 보고는 이해가 안 갔어요. 혹은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이죠. 아이들도 같이 이해가 안 가는 듯 했어요. 사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한 후 아빠가 세상을 떠나서 부사관이 된 오빠는 2년마다 전쟁터로 떠나 가장의 전쟁터에서 오롯하게 집에 남았거든요. 저희 어머니와 저 둘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후 사업에 매달리기로 하셨죠. 어머니는 어떻게든 우리를 키울 방법을 찾았지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금 겨우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 둘만의 작은 공간을 마련한 것도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마저도 어머니 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어머니의 무릎도 좋지 않아서 걱정이 되던 참이라 퇴근 후 돌아온 한날 갑자기 재판을 잡으려는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어머니는 소파로 끌어앉으며 너 상훈이 내 집에 들어가 살아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엄마는 기쁘게 상훈이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 기쁨을 누리셨어요. 청담동이 어딜까 싶었지만 어머니는 거기를 선택한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인천과 거리가 멀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고생했지만 너무 잘 됐어요. 엄마가 딸을 빨리 팔고 싶어 했지만 결국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엄마의 역정에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엄마와 나의 대화는 다른 모녀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서로를 매우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말 한마디에 깊은 뜻을 담아 말했고 가만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너도 잘 알잖아. 다 인연이야. 너랑 상훈이 어떤 인연인지 알 거라고 생각해. 너가 그 집에서 필요한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던 주말 전에 우리는 청담동의 고급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비게 된 날짜에 이사를 결정했어요. 우리 집은 캐리어 2개밖에 없었지만 빨리 떠나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맞춰 이사를 진행했어요. 변경된 일정으로 서둘러야 했지만 남자친구는 도와주지 않겠다며 저녁 식사 후 바로 자기로 이야 걔는 그의 엄마로 나를 대하듯이 사양한 내 대하여 챙기고 사주도 가져오라며 시작했습니다. 이래저래 그러다가 주소를 보여줄 수 있냐며 계속 떠들기 시작했지만 결국 전화를 끊었어요. 걱정은 필요 없다고 말해도 사실은 내 안에 걱정이 끝까지 가게 됐다가 멀리 펜트하우스 앞까지 가 파동네와 어울리지 않는 나의 작은 경찰한테 반망해 주시면서까지 모시더군요. 고급차는 더 늦지 않도록 빠르게 통과시키라며 경비 아저씨를 닥달하게 했지만 그는 아무런 표정도 바꾸지 않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먼저 짐을 집어들고 내려오라며 말했지만 모시는 망인 것과 같이 내려 캐리어를 가졌기 때문에 문제요. 우리 사모님은 이제부터 나의 며느리라고 했어요. 독거노인분이시라며 같이 커뮤니티와 함께 생활해달라고 해서 간단히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라며 내려올게 하였어요. 잘 알겠고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멍하니 쳐다보던 것은 제 꿈인가 싶기도 했어요. 방금 전까지는 인천 근처의 허름한 주택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100억 가치의 펜트하우스에서 피 허리를 굽혀 절을 하는 경비 아저씨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먼저 경비 아저씨가 안내해 준 대로 하우스 외관부터 살펴봤어요. 화려하게 장식된 정원에는 금박 가로등과 귀여운 분수가 있었는데 정말 고급스럽게 꾸며진 거였어요. 정원을 한 바퀴 돌아보니 입주민들을 위한 야외 수영장과 수영장을 바라보며 있는 헬스장 미니 카페까지 있었어요. 외국 드라마 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놀랍게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던 제게 눈에 띄는 초코바가 있었어요.
그때 경비 아저씨께서 편하게 사진을 찍으세요 하시며 초코바를 건네주셨어요. 정중했고 그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어색했어요. 아무래도 이 정원에서 초코바를 먹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떡이라도 삼키고 싶어서 라고 말하려 했는데 그때 그는 미소 짓으며 핸드폰을 꺼냈지만 그의 표정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걷는 걸음이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어떻게든 나를 안내해 주려고 애쓰시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저기 아저씨, 혹시 최근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제 엄마도 몸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연로해지면서 불편해하셔서요. 아저씨와 제 엄마는 연배가 비슷해 보이셔서 걱정되네요. 아저씨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도 꼭 받아보세요. 제 엄마가 대장 용종이 많이 생겼는데 악성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죠.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아저씨가 부담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조금 어색했죠. 그래서 사진을 찍고 돌아가려는데 아저씨가 헛기침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이런 말씀드려도 될까 싶은데 하면서 말했어요. 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사천 1호의 사모님과 아들님 사이에서 말이 끊기지 않던 경비 아저씨를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아저씨를 위해 편안한 대화를 나눠보려 했지만 결국 손을 내밀며 돌아갔어요. 제스처를 취해 주변을 둘러보던 아저씨가 서둘러 나를 안내하며 얼떨결에 들어간 곳은 경비 아저씨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방제센터였다. 그 안에는 모니터가 나열되어 있고 그 위로는 수많은 CCTV 화면이 펼쳐져 있었다. 급하게 앉아서 자리를 잡은 경비 아저씨가 제어기를 조작하자 과거 녹화된 영상이 되감기되기 시작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나는 곁으로 고개를 돌려보았고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다 영상을 재생시켰다. 보여지는 화면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화면 상단에는 새벽 2시 23분이 표시되어 있었고 팬티 차림의 제 남자친구와 브라와 팬티 차림의 예비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며 팬티 차림으로 외부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남자친구는 제자리에서 마구 뛰기 시작했고 남녀의 이상한 행동은 약 5분간 계속되다가 갑자기 다시 내부로 사라졌다. 들어가는 모습이 장면에서 포착되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한 살던 날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신고하는 입주민들이 있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느꼈다. 이런 일은 약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의 이상한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한강 둔치를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를 했다. 그때 나는 딱 하나만 생각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다. 그 후 남자친구에게 전화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날 어머니와 함께 나왔던 그분은 누군지 또 말하지 않겠는데 알다시피 울 어머니의 친구이고 우리와 매우 친한 분이라고 그랬다. 그래 말 안 하겠다고 해도 이거지.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직접 알아볼게. 끊어. 그냥 핸드폰부터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크게 한 번 심호흡을 하고 최근에 있었던 일을 조용히 돌아보았다. 6개월 전 제가 일하는 은행에 고객으로 찾아왔다가 자신은 변호사라면 만나고 싶다는 구회를 했고 갑자기 회사 앞으로 찾아온 어머니와 수연쌤이라는 분, 그리고 학과자는 남자친구의 제초가이.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는 거야.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니까 오히려 머리가 해지더라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다시 펜션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때 정문에 서서 서성이던 어머니를 마주쳤다. 그리고 전 어머니를 향해 웃음을 지었다. 아니, 엄마, 어떻게 된 거야? 한참을 찾았잖아요. 화도 안 되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머님, 점심은 나가지 말고 우리 간단하게 시켜 먹자. 아니, 여기 정말 아름다워서 정신이 없었던 거야? 전화가 왔는지도 모르고 구경했거든. 그러니까, 엄마, 빨리 집 구경 좀 시켜줘. 요청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빨리 가는 건 언제든 좋아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8층까지 빠르게 올라가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어머니는 좀 주저하며 따라왔지만 결국 따라와야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내부는 정말 화려했어요. 2층 구조의 성로들, 넓고 높은 거실에 아일랜드식 테이블, 한강을 볼 수 있는 전망, 정말 장관이었어요. 벽 한쪽에는 현재 중국 주재원으로 계신 부모님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자친구가 자유롭게 앉아있는 가족 사진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다만 무슨 향을 쓰는지 약간 난 건 조금 이상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자주 맡아본 냄새라서요. 어머님, 제 방은 어디 있나요? 방은 상훈이의 방에 정돈이 되어 있어요. 그 방에서 같이 있을래요? 아니요, 어머님. 부모님과 함께 있으신 곳에 결혼하지 않은 오빠와 같이 방을 쓰다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작은 방이라도 제가 혼자 있겠어요. 괜찮을까요? 청소는 괜찮아요? 청소는 제가 할게요. 고맙습니다.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 남자친구는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며 조용히 입장했다. 같이 살게 되어 기뻐하며 지속적으로 흥분했고 저는 남자친구를 향해 차분하게 웃어 보인 것 같아요. 어떤 일도 없었고 정말로 괜찮았어요. 여기가 아주 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들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부터 나는 이 집을 주에 깊게 지켰다는 거려. 그 후로 며칠 동안 나에게는 여유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방은 가장 안쪽에 위치한 작은 방으로 꾸며졌고 회사는 역삼동에 위치했는데 전보다 훨씬 가까웠어요. 심지어 어머님은 택시를 타라며 교통비까지 주셨습니다. 아저씨가 시킨 대로 매일 같은 시간에 콜택시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분위기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나간 어느 날 유심히 관찰한 결과 드디어 사실을 알아차린걸요. 그날은 금융감사로 바쁜 날이었고 지쳐 들어왔을 때 어머님도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자고 추천했지만 서둘러 제 방에 기절하듯 누웠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실 거예요. 피곤한 날일수록 깊은 잠은 잘 수 없다는 거려. 그날도 그랬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새벽 2시쯤 되어 있었고 방을 나가려는 순간 거실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것은 막려 있는 문걸어. 그것은 남자인데 자기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러더니 커튼 뒤에 검은색의 무언가가 우드콜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빠야? 아니, 거기 서서 뭐해? 그리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커튼을 휙 뺐는데 순간 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 긴 머리에 큰 젊은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절 무표정으로 가만히 바라보더니 휙스치고 2층 계단을 올라가 버렸어요. 그 순간 두 눈을 뜨고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 침대에 앉아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음 날 아침에 식탁에서 남자친구가 식사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님도 보셨는데 눈치리지만 제 자신을 살피는 것 같은 눈치리 느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미소 지으면서 어머님을 쳐다보았어요. 잘 잤니? 어머님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 오늘 양평별장에 다녀오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회식이라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다녀오세요. 아, 그런데 사실 회식은 거짓말이었어요. 오늘 반차를 내고 서둘러 집에 올 예정이었어요. 남자친구는 회사에, 어머님은 아침부터 양평별장에 계셨어요. 만약 귀하는 그렇게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서둘러 들어오셨다면 먼저 2층으로 올라가았습니다. 2층엔 테라스, 작은 거실, 그리고 창고로 사용되던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짐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전날의 꿈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방문은 잠겨 있었지만 어머니께서 방키를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방 안의 서랍 속에서 키를 찾아 2층으로 다시 올라가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속에는 먼지가 날리며 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도둑처럼 짐을 하나씩 꺼내 복도로 옮기자 방의 모습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옷장, 침대, 서랍장 등의 가구들이 드러나며 서랍을 열고 보니 향수와 머리핀, 귀여운 피규어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어디선가 이 방에는 여자가 살았을 것임을 짐작했습니다.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왜 그랬는지 다 할 것 같아. 그렇게 리저리 살피던 중 전 책상 아래 구석으로 두꺼운 앨범 하나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오래되고 먼지 쌓인 앨범. 그리고 천천히 앨범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자 유치원 졸업 모자를 쓴 귀엽고 예쁜 여자아이에 환한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한 장씩 넘기면서 보이는 남친의 어린 시절, 그리고 젊은 어머님과 아버님의 모습까지.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해 둔 사진에 따라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 그리고 석사모를 쓴 모습까지. 반듯하고 예쁘게 자란 여자아이가 화한 미소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 보이는 편지 한 장. 어머님이 쓰신 편지였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했어. 졸업을 정말 축하하고 스스로 당당하게 취업한 회사에서도 너의 길을 마음껏 발휘해버려. 우리 딸 이진경, 엄마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다.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왔습니다. 복도로 빼놓은 짐들은 우선은 대충 방 안으로 밀어놓고 2층을 뛰어내려 오면서 불이 나게 남친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이, 시간이 어떻게? 전화했어. 물어볼 게 있어. 그 어머님이랑 함께 오셨던 그분, 있잖아? 가족 끝되는 분. 그런데 왜 그분, 전화번호 좀. 지금 나는 바로 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이 느낍니다. 처음에 수연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그녀에게 만나자고 말한 순간 마치 운명의 굴레가 이미 이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연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와 밝은 미소로 나를 맞이하여 내가 누군지도 이진경이 누구인지도 이미 알았다는 듯 했어요. 그리고 수연 선생님이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씀하셨을 때 그 순간 제 유전자에서 태어난 영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영한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것은 제 눈에만 보이는 특별한 능력이었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결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눈을 감으면 수연 선생님과 이진경,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정말 대단한 운명의 틀을 하나씩 풀어가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